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오늘부터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저는 말하기에 관한 책을 쓰고 강의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마이크를 잡고 말하는 거 많이 떨리네요. 방송 진행은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혹여 앞서 진행했던 분이나 프로그램에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매번 새로운 분을 만나서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건 재밌을 것 같고요. 배울 점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라는 새로운 도전에 가슴이 뛰는데요. 떨리면 떨리는 대로 성심을 다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저의 설레는 마음처럼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오늘 첫 시간에 만나뵐 분이요, 부산지방법원 천종호 부장판사입니다. 사법사상 최장기간 소년재판을 맡으셨고 호통판사, 소년범들의 아버지로 유명한 분이시죠. 제가 첫 진행을 맡았다고 하니까 멀리 부산에서 한 걸음에 올라와 주셨습니다. 천종호 판사 만나보겠습니다. 천종호 판사는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7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현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2010년 소년부 판사가 된 이후 열악한 비행 청소년들의 처지에 눈 감을 수 없어서 이들의 대변인을 자처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 호통을 잘 친다고 해서 호통판사지만 소년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소년범들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2015년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대법원장 표창을, 2017년 한국범죄방지재단 실천 공로상을 받았고 2017년 현직 법관 최초로 제12회 영산법률 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쓴 책으로는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이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 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 등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 이제 세 번째 만남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첫 방송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제작진 쪽에서 첫 방송은 좀 아는 분을 모셔서 내가 좀 이렇게 적응을 잘 할 수 있게끔. 저도 전화를 받고 일단 1%도 거절할 의사 없이 한 걸음에 부산에서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제 첫 방송이라 저는 엄청 떨려요. 근데 워낙 방송을 많이 하셨잖아요. 오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 네, 제 방송 이렇게 진행하는 거. 이제 1분도 안 돼서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별명 호통판사신데 요즘은 호통 칠 일은 별로 없으시죠? 예, 소년재판과 성인재판은 근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어른들한테 호통 치면 막말판사라고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 소년재판 하실 때 호통 치는 장면들 그런 것들 많이 이렇게 돌거든요. 근데 원래 좀 성격이 이게 욱하시는 성격인가요? 그렇지는 않은데 소년재판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애정 때문에 호통이 그냥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소년재판을 2020년 2월에 창원지방법원에서 처음 시작했는데요. 시작하자마자 호통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떤 때 그렇게 버럭하시게 되나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이들이 자기의 비행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이 법정에 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초범인 경우는 자기가 엄한 처벌을 안 받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법정에 오게 되면요, 법정의 태도가 불량하거든요. 그때 이제 호통치고요. 그건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빠서 그러신 거네.
기분이 나쁘기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그 아이를 길을 끊지 않으면 재범해서 다시 법정에 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 이 법정의 엄중함을 기억하라고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라고 호통치고요. 네. 그 외의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내팽개치고 유기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 비행에 빠져드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로 이 칼을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도 호통을 치고. 부모님께 그때는 이제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합니다. 아니 무슨 보니까 뭐 노래도 시키시고 그 이렇게 잘못했다 그 사랑한다 이런 것도 외치게 하시고 거의 뭐 이렇게 장면을 보니까 그 심리 치료 이렇게 비슷하게 하시고 막 울고 그러던데. 네, 그 전문가들이 저의 법정을 보시고 호통 치료 법정이라고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다. 실제로 호통을 어떻게 치셨는지 참 궁금한데 좀 쑥스럽겠지만 한번 그거 한번 듣고 가죠. 예,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음란물. 그럼 지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겠어요? 말만 반성이지. 피해 나간 여자애한테 조그만 그것도 없잖아요. 최소한 예의도 없잖아. 정말 이 가슴 깊은 곳에서 이렇게 우러 나오는 어떤 애정어린 분노 정말 이런 게 느껴지고 노무현 대통령 뭐 이렇게 화나셨을 때 그렇습니까? 그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요. 예. 정말 이게 평소 이렇게 지금 뵙는 모습과 전혀 또 다른 모습이네요. 예. 제가 법정에서는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그 효과는 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많은 분들이 그게 호통치면 아이들이 당장 범죄에서 벗어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이유는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대로 부모에 대해서 뭔가를 표현해 본 적이 없고요.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공식적으로 한 번이 아닌 10번을 반드시 시킵니다. 그래서 반복 효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한 5번쯤 되면 그냥 마음이 울컥하게 되고 부모들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 보고 또 마음이 누그러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히 호통만 치시는 게 아니고 되게 그 뭐라 그래요? 그게 죄를 묻는 것도 되게 좀 엄격하게 엄중하게 물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별명이 있으시던데. 예. 판사님들 따라 성향이 조금 다른데요. 예. 어떤 분은 아주 이제 존댓말을 쓰시면서 아주 부드러운 태도로 재판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저는 스타일상 그렇게 하면 짧은 시간에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없다는 입장에서 좀 단호한 입장에서 그 판사님 그래 천종호 이름을 따서 천 무슨 호 그래가지고 별명들을 지어줬던데. 예, 있습니다. 그 소년 보호 처분은 1호 처분에서 10호 처분까지 있거든요. 그게 뭐죠? 예, 어른들의 경우에는 뭐 징역 1년, 징역 2년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기간을 정해서 구형을 하죠. 판결을 내리는데 판결, 소년들의 경우에는 그 소년법에 1호 처분의 내용과 2호 처분 내용, 3호 처분, 4호 처분, 5호 처분 딱 그게 다 10까지 있어요. 1부터 10까지. 10가지 처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10호 처분이 가장 중한 처분이에요. 10호 처분이면 뭐가 되는 소년원에 2년간 가야 되는. 그러니까 소년 재판에서는 2년간 소년원 가는 게 제일 중한 무겁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판결이네. 이제 소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10호 처분을 제가 남보다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이제 그 미워하니까 정자를 떼고 그 숫자를 넣어서 1010호 이렇게 이제 하고요. 어떤 아이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렸는데 그 배 이름이 1010호. 그다음 그 배의 선장이 1010호. 그럼 그다음에 목적지는 소년원.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한테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년 재판을 하신 건 아니고 그 2010년 2월부터 이제 하셨는데 그 판사들 사이에서 여기 별로 인기가 없다고 그러던데. 원래는
한 17년, 18년쯤 돼서 부장판사 되고 연금이 나오면 이제 법복을 벗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호사를 하게 되면 민형사 사건의 실력이 중요하지 소년 사건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안 해서 사실상 소년 사건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법조계 경력으로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자기가 자발적으로 선호해서 소년 재판을 하겠다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예. 저도 똑같은 경우고 일찍 법복을 벗으려고 했기 때문에 소년 재판을 하겠다는 마음은 1%도 먹은 적이 없는데 창원지방법원에 2010년도에 이제 인사발령이 나서 가보니까 뭐 그 법원의 사정상 제가 소년 재판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사건들은 판결문을 어렵게 써야 되는 경우가 막 있는데 소년 보호 재판은 판결문을 쓰는 이 부담은 적어요. 또 좋은 것도 있네요. 네, 그런 좋은 점이 있어가지고. 예. 아 근데 뭐 책도 많이 쓰셨고 네. 글 쓰는 건 되게 잘 쓰시던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 부담이 그렇게 되셨나 보죠. 예, 이 판결문을 쓴다는 게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돌춰내서 사실관계 정리하고 결론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수십 년간의 이 그 분쟁의 과정이 있었다면 그걸 다 일일이 다 사실관계 밝히가 적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 생각 나름대로 재량껏 글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 기록을 보고 사실관계를 추출해서 예,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판사들도 글 쓰는 걸로 고충이 많으시구나.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소년 재판 처음 가셨을 때 그때는 이제 무슨 뭐 사명감이나 무슨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래 있을 줄도 몰랐고.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 가서 막상 보니까 어떻던가요? 되게 측은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 제가 처음 갔을 때 이제 첫 재판을 마치고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그 가정 해체가 심하고요. 특히 경남이라는 이 지역 특성상 가정 해체로 인해 가지고 조선 가정 아이들이 많고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많고 부모님들이 이혼하면 아이를 양육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부산 아름미동에서 대표적인 달동네에서 자랐고요. 어렵게 자랐고 제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또 조직폭력배에 몸을 담았다가 지금 무기징역수로 살고 있는 중학교 동창생도 있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겪은 선후배 그다음에 동기들이 많아서 소년 재판을 하고 보니까 네. 그 이제 제 지역적 사정과 주위에 있는 그 우리 친구들, 선후배들, 동생들이 생각나서 예, 좀 더 열심히 재판을 하자. 그래서 소년 재판에서 애정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게 만감이 교차했다는 말이 맞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어린 시절 기억 때문에 이렇게 뭔가 그 소년들에 대해서 어떤 동질감, 공감대 이런 네. 것도 좀 있고 그들이 처한 어떤 상황이나 환경, 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분노도 있었을 것 같고. 저는 뭐 부모님에 대한 분노는 없었는데요. 그 아이들의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그게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것 이해는 되는데 뭐 못마땅하게 생각인 경우 많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중학교 동창인데 그렇게 친한 친구는 아니었는데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비슷한 중학교도 나오고 그런 아이가 저는 기회가 좋아가지고 판사가 돼서 소년 보호 재판을 하게 됐는데 그 친구는 지금 그 목포교도소에서 26년째 무기징역수로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을 정도로 제 주위에는 조금씩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만 해도 우리 판사님과 그분과 이렇게 인생이 그렇게 갈라질 줄 전혀 모르죠. 예, 그 친구를 만나서 제가 면회를 갔었거든요. 목포교도소에 한번 보고 싶어서 자기가 왜 그렇게 했냐는 게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릴 때부터 분노가 해결되지 못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처지에서 우리 천 판사님도 7남매셨다고. 네, 7남매고 대학 나온 사람 저밖에 없고요. 칠형제 중에서. 그 단칸방에서
9 식구가 예, 사셨다고. 중학교 때 그렇게 그 공부를 환경은 했습니다. 거의 뭐 똑같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 좀 판사님이 좀 독하신 분 아니었을까요? 독하기보다는 그 단칸방에서 언제 공부를 그렇게 하고 응? 제가 할 수 있는 게 가서. 공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운동신경도 뭐 뛰어난 것도 아니고. 아니 방 한 칸에서 어떻게 공부를 어떻게 하죠? 다들 옆에 다 있고 그런데 중학교 공부가 때는 되나요?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학교 갔다 와서 숙제를 하고요. 그러면 공부를 하면 시끄러우니까 주위에 저희 마을 주위에 뭐 그 당시에 독서실도 없고 갈 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숙제하고 저녁 먹고 자버립니다. 그래서 새벽에 가족들이 다 주무시고 계시는데 가족들 활동할 때는 자버리고 예. 예. 혼자서 이제 일어나서 새벽 꼴딱 새고 공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와, 근데 대학 입학할 때는 입학금도 없으셨다면서요? 예, 예. 대학 입학할 때는 입학금도 없어서 이제 제가 법조인을 꿈꿨는데 부모님들하고 주위 분들이 교대나 사범대 가라고 권유까지 하셨습니다. 그 입학금 싼 대로. 그렇고 또 뭐 거기 특히 부산 사범대 같은 경우에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입학만 하면 예. 졸업과 동시에 임용고 시도 칠 필요 그렇죠. 없이 교사 자격증을 줄 때입니다. 제가 성적은 그 정도 충분히 됐는데 예. 저는 이제 법조인이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꿈이었나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냥 그때는 다들 판검사가 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정록색 색약이라서 예. 이공계를 가지를 못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 길은 외길이었습니다. 거의 외길이었고. 그렇구나.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꿈이 영화 배우였는데 배우라고 써냈다 선생님한테 불려갔는데 그래, 장난하냐고. 아니 나는 우리 할머니가 잘생겨서 너는 배우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배우라고 썼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근데 고시를 또 몇 번을 네, 보셔가지고 저도 이제 어릴 때 집안이 네. 가난하다 보니까 독서할 시간이 거의 없었고요. 네. 제가 책을 접하게 된 것은 만화입니다, 만화. 예. 그건 핑계 아닌가요? 예, 초등학교 친구 어머니가 만화방을 하셨어요. 거기 가서 이제 만화를 통해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언어 학습 능력을 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 들어가 보니까 어려운 법학서적에 관해서 독해를 해야 되는데 예,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노력했는데 또 여러 가지 집안 사정과 그 시대 87년도에 그 민주화 예, 시대 그때 그 시기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셨나요? 제가요. 사시 도전을. 85학년도 8학번으로 대학 들어가서 한참 이제 제대로 공부해야 될 시점이 3학년 때가 87학번인데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3학년 때부터? 그렇죠. 네. 고시에? 네. 그럼 그 끝난 건 언제? 졸업 후 몇 년? 제가 합격한 게 94년도니까.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사셨어요? 뭐 선배들한테 신세도 지고 누님들한테 신세도 지고 네, 군대도 갔다 오고. 고사에 또 군대가 있구나. 예. 그럼 7전 8기. 7전 8기. 여덟 번째 되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뛰어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그렇게 탁월한. 이렇게 또 그냥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농담으로 드렸는데. 아닙니다. 저는 노력하는 스타일이고요. 좀 열심히 사셨네요. 예, 그 어려운 환경에서. 물론 이제 그때는 우리 세대는 뭐 그게 대부분 뭐 어렵긴 했는데 다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에는 근데 그렇게 판사님 같이 개천에서 용락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때는 그런 게 가능했는데. 구조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대학을 마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로스쿨을 가야 되고. 로스쿨 학비도 비싸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그 로스쿨 마치고 변호사 되더라도 법조 경력이 10년 지금 그죠. 해야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빠르게 한다더라도 한 40세 정도 되어야 판사가 되는 시대가 되어서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시대가 돼 있습니다. 예. 좀 주제를 바꿔서 하루에 소년 재판 하실 때 하루에 되게 몇 건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소년 사건 수가 그때에 비해서 2010년도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 한 절반 정도 그래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율이 준 게 아니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사건 수가 절대적으로 줄었습니다. 인구가 줄어서. 예. 그 당시에 2010년도에 전체 사건 수가 12만 건이었거든요. 1년에. 예. 예. 창원지방법원은 판사님이 한 분이 소년 재판을 경남 지역 전체를 그럼 그때 혼자 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혼자 하게 됐죠. 그래서 하루에 얼마나 몇 건이나? 뭐 많을 때는 한 200건 정도. 적을 때는 한 80건. 아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평균 100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정말 장래가 좌우되는 그런 일을 하루에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막 100건, 200건을 처리한다. 그럼 한 건당 할애되는 시간이 100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하루 6시간 재판한다 보시면 3분 정도로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고. 그 당시 컵라면 읽는 시간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컵라면 재판이라고. 그렇게 해서 누가 말씀하시더라고요. 호통치는 이유가 거기 있었네요. 짧은 시간에 뭔가 이렇게 임팩트 있게 뭔가 전달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3분을 뭐 생각하신다면 아이가 법정 밖에서 법정으로 들어온 시간, 앉아 쓰고 그 아이 확인하는 시간, 그다음에 비행 내용 물어보는 시간, 그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 부모님 하고 싶은 얘기 하면 3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가벼운 사건들은 호통치도 지금 아이들은 너무 어려가지고 안 되는 사건들은 그냥 조금 빠르게 진행하고 이제 이 경계선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이 변경선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요 호통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해도 뭐 5분을 못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경중을 잘 가려서 이렇게 하셔. 근데 보통 그 소년범들 만나 보면 그들이 왜 그런 거기 오게 됐는지 그런 이유가 주로 원인이 뭔가요? 제가 판단하기는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 이제 소년 청소년 시기에 그 학교에서의 학업 경쟁에서 낙오가 가장 큰 원인이고요. 또 그런 학업 경쟁에서 낙오가 되는 이유가 보니까 가정의 환경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모의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어쨌든 학업을 지속해 나가는데 관심이 없고 가정 해체되고 이런 아이들은 그냥 방치되다 보니까 학업을 제대로 이수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게 되면 초등학교와는 달리 이제 초등학교 때는 잘 안 드러나는데 중학교 가면 이제 갑자기 드러나는 이유는 중학교 가버리면 성적이 나오니까. 성적이 나오고 주류 아이와 비주류로 이렇게 표현해서 나눠본다면 주류 아이들은 어쨌든 성적 경쟁에서 따라가는 애들이고 미래의 꿈을 가진 아이인데 비주류 아이들은 어떤 애들은 영어 ABC도 모르는 애들 많거든요. 이런 애들은 비주류끼리 어울려요. 그러면 이 비주류 아이들 문화가 건강함이 좋은데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들끼리 외롭고 어리직하고 하다 성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갈리는구나. 이 성적 지상주의가 문제네요. 그 아까 최고형 받으면 소년원 간다고 그랬는데 그 외에 처분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 내 처우와 그 시설 내 처우가 있거든요. 사회 내 처우는 그냥 부모님한테나 보관처로서 맡겨지는 경우고요. 소년원에 가는 경우는 이제 한 달짜리 소년원, 그다음에 6개월짜리 소년원, 그다음에 2년짜리 소년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천종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거 무슨 법이죠? 그건 어느 뭐 기자님께서 붙여주신 법인데 공식 명칭은 아니고. 네, 그게 이제 사회 내 처우를 받는 아이들, 이제 부모님한테 위탁을 맡겨서 이제 재범하지 못하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하는데 가정에 체해됐다든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뭐 부모가 뭐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 이런 아이들 또는 아니 그런 환경 때문에 그렇게 오게 됐는데 재판정에 서게 됐는데 다시 그쪽으로 보내면 그러니까 사회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슈퍼에서 담배 한 갑 훔쳤다고 우리가 당장 소년을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회내 처우를 해야 되는데 가면 이제 부모의 보호력이 약할 경우에 이 보호력 약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 가정을 제가 이제 법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지금 거기서 생활하도록 했거든요. 그 관련 법이 이제 천정호법이라고 이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안 가정이라는 게 그 청소년 회복센터를 네, 맞습니다. 청소년 회복센터. 지난번에 오셔서 우리 북토크 할 때 그 아이들입니다.
전국에 얼마나 있는 지금 거죠? 20개 정도. 20개 정도? 네. 좀 더 많이 설치돼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그건 더 늘어나야 되겠네요. 네네. 그럼 거기에서 하는 일은요? 회복센터에서. 부모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거기 사는 거예요, 아이가? 예. 이게 최대 10명까지 네. 그 비행청소년들을 데리고 두 부부가 네. 아이들의 그 관리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학교도 보내고 깨워서 밥 먹이고 그다음에 학원 가라이는 학원 보내고 직업교육 시키려든 직업교육 시키고. 아, 그럼 그 가정에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이제 그래서 하는 법이겠네요. 그 전에까지는 없었는데 네. 그 제가 제도를 만들고 네. 또 국민 참여 예산 제도로 인해 가지고 두 부부에게 인건비가 이제 최근에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한 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그거 하려고 뭐 아침마당 나가서도 그 홍보를 하시고. 네, 뭐. 제가 그동안 TV 방송 언론 이 무수히 많이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다고 할 정도로. 아니 저는 천 판사님이 약간 좀 관종 기질이 있으신가 이렇게 방송에 이렇게 자주 나오시나 했는데 목적이 있으셨군요. 예, 제가 그것 때문에 이 비행청소년들은 사실 제가 국회의원들도 많은 분들을 만나 뵀는데 그 아이들이 투표권이 없고요. 또 그 부모님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혼자라도 북치고 장구치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언론 방송에 나갈 수밖에 없었고 최근에는 이제 그 법이 통과되고 예산이 나온 이후로는 이제 거의 방송 출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아니 이제 얘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예. 이제 많이 지나서 또 내일 이어서 좀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좀 편안하셨죠? 예, 좋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예, 저도 모처럼 뵙고 너무 좋았고요. 오늘 이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부산지방법원 천종호 부장판사였습니다.